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이므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콩나물 국밥, 감칠맛 넘치는 콩나물 비빔밥 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콩나물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을 가진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콩의 싹을 틔워 재배한 것이 콩나물이지요.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일 건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여 근육이 빠지는 것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부추입니다.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약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하여 간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가뿐하며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바로 몸이 찬 분들입니다.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지만 또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초와 겨자입니다.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를 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무엇을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콩나물을 요리를 하시면 신진대사의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된답니다.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고 콩나물의 비타민,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 3배 정도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와 또 검버섯까지 예방해 주어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요. 콩나물의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몸살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더 잡아줘서 강력한 해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키고 감기로부터의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도 개선을 해주는데요.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변을 무르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에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드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나물의 재배 환경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에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좀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또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
말씀드렸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이 소고기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또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애호박이 여름만 되면 싼맛에 국 끓일 때 넣는 채소 정도로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초록빛 속살 하나에 숨어있던 영양의 무게를 알게 되시면 내일 밭에서 싸우거나 마트에서 집어올 때 이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열이 많아 속이 쓰리고 물만 마셔도 이 손이나 발이 붓는다 하시는 분들이 애호박을 매일 챙겨 드신 후 2달쯤 지나면 혈압 수치도 소화불편도 푸석한 피부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애호박의 효능부터 부작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장 보러 가서 좋은 애호박 고르는 법, 냉장고 보관 팁까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애호박 효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탈수와 열감을 동시에 잡아주는 천연 수분팩이에요. 애호박은 물기가 93%나 돼서 한 컵만 드셔도 물 반 컵 가까이를 마신 셈이 돼요. 근데 그냥 물과 다른 점은 칼륨, 마그네슘, 염소 같은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 땀으로 빠져나간 우리 체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 먹어 입맛 없고 현기증 나는 여름철이나 애호박국 한 그릇이 보약이라 불러왔죠. 둘째는 위장관계, 위장이나 장 쪽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천연 코팅제예요. 애호박속 팩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장점막을 젤리처럼 감싸서 자극을 완충하고 장내 유익균에게 먹잇감을 줘 변비를 또 개선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밥 반 공기 대신에 애호박죽을 주면 속쓰림이 3일 내 눈에 띄게 줄어졌다는 임상 사례도 많아요. 소화액을 촉진하는 효소도 들어있어서 부침개를 늦은 밤에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더라, 이러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혈압, 혈관 청소부 역할이죠. 애호박 100g의 칼륨이 사과의 약 1.2배, 토마토의 약 1.5배예요. 칼륨은 혈관벽에 묻은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내보내니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수축기 혈압이 약 7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그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늦추니 어깨가 뼈근하고 손끝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특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혈당 관리 도움이에요. 애호박의 혈당 지수는 약 20 안팎이라 밥이나 빵이나 면보다는 훨씬 낮고,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서 음식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줘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서 식후 혈당이 200이 넘는다는 분도 2-3주 섭취 후 약 160 정도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많아요. 다섯 번째는 피부, 눈, 노화 방지. 또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제아잔텐이 우리 눈 망막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비타민 C와 E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주름들을 완만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여름철 자외선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애호박을 얇게 잘라서 붙이던 이 민간요법도 여기서 비롯됐죠. 여섯 번째는 만성염증 해독제. 이 애호박은 다른 호박류보다 몰리브덴 효소 함량이 높아요. 이 효소는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관절이나 혈관에 생긴 미세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분에게 애호박 발효액을 하루 2스푼씩 드셨더니 4주 만에 그 CRP라는 염증 지표가 약 30% 정도 가까이 내려간 데이터도 있어요. 이처럼 유익한 애호박도 어떤 방식, 어떤 양,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죠. 먼저 안전 섭취량부터 짚어드릴게요. 콩팥이나 심장이 정상이라면 하루 애호박 약 1-2개 정도가 적당하고, 구워 먹고 찌개 나물까지 합치면 한 끼에 2어토막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고혈압약이나 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1개 이하, 만성 신부전 중증이면 반 개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섭취 시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면, 첫째는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드시면 수분이나 섬유질이 한꺼번에 몰려서 우리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애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말려서 가루낸 뒤에 물에 타서 소량부터 늘리는 방법이 또 좋겠죠. 둘째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혈압이 100에서 60 이하거나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이나 땀 흘린 뒤 혹은 소금을 조금 곁들여 드시는 편이 좋아요. 셋째는 항응고제. 와파린 계열을 복용 중이시면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용량 조절이 또 필요하죠.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를 약 50에서 7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음식 궁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먹으면 약효가 배가 되는 짝꿍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계란이에요. 계란 노른자 기름기가 베타카로틴 흡수를 약 3배에서 4배 높여서 피부나 눈의 항산화 효과가 커져요. 애호박 계란은 합친전은 부침가루 없이도 촉촉하고 소화도 편안해요.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애호박의 칼륨과 마그네슘과 만나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고 된장 한 숟갈 넣을 두부 애호박 된장찌개를 추천하죠. 셋째는 참치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인데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애호박 몰리브덴과 함께 염증 반응을 또 억제해서 관절이나 혈관 보호 효과가 2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마늘, 알리신이 향균력이 애호박 비타민 C와 어우러져 면역력을 또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볶을 때 마늘향이 올라오도록 기름에 먼저 살짝 볶았다가 애호박을 한번 넣어보세요. 반대로 애호박과 상극인 음식도 있겠죠. 무에 있는 이 디아스타제가 애호박의 비타민 C를 파괴하니 비빔밥, 볶음에 두를 한꺼번에 넣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꼭 돼지고기 무 애호박국을 끓여야 할 때는 물을 먼저 넣어 팔팔 끓여서 효소를 열로 불활성화한 뒤에 애호박을 넣으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 과도한 소금은 애호박의 칼륨과 균형을 잃어서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으니 되도록 된장, 국간장을 적게 쓰고 마늘파, 건새우로 감칠맛을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어떻게 먹으면 흡수율이 쑥쑥 오르나 하는 조리 팁이에요. 첫째는 볶기 전에 기름 코팅 한번 하시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올리브유 한 큰술에 버무린 뒤에 팬에 넣으면 기름이 골고루 배어서 변색이나 영양 손실을 줄여줘요. 두 번째는 말려서 가루를 내는 방법인데 두께 약 3mm로 썰어서 일주일 그늘 건조하면 수분이 약 80% 빠지면서 베타카로틴 섬유가 약 2~3배 농축이 돼요. 믹서에 갈아서 밥이나 국, 빵 반죽에 한 스푼씩 넣으면 퍽퍽하지 않고 달큰함이 살아나요. 셋째는 발효액 애호박 슬라이스와 이 올리고당은 1:1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고 3달 정도 숙성하면은 배 유자청처럼 새콤달콤한 발효액이 완성이 되죠. 물 200ml에 발효액 2큰술 잠 몇 알 띄어 드시면 숙취 해소나 관절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애호박 고르는 법도 알아야겠죠. 마트 진열대에서 이제 손에 딱 들어보셨을 때 첫째, 길이와 굵기가 비슷해야 돼요. 끝이 뾰족하거나 배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으면 과수구로 물이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껍질색이 선명한 연두빛이어야 수분이 가득한 거고, 택배로 주문한다면 꼭지 부분이 신선한 초록인지 사진으로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 세 번째는 손톱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상처가 없는 것, 흠집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져서 금세 또 시들 수가 있겠죠. 집에 가져오셨다면 또 보관도 관건이죠.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한 겹 싸서 채소간에 눕혀두는 건데, 이렇게 하면 3에서 4일은 약 싱싱해요. 근데 더 오래 두고 싶다면 1cm 두께로 썰어서 소분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세요. 볶음이나 국에 넣을 때 해동 없이 바로 넣으면 또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발효용이나 말림용이라면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 또 균이 생기지 않고요. 다음으로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7시에는 물 1컵 후, 애호박 가루 작은 한 술,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200ml,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오전 간식 약 10시에는 애호박이랑 사과채 썬 이제 라페 3큰술, 그리고 점심 12시는 현미밥 반 공기, 돼지고기, 애호박 된장찌개 한 대접, 그리고 두부구이. 오후 간식 3시에는 애호박 발효액 2큰술에 이제 미지근한 물 200ml를 타서 같이 한번 드시고, 저녁 6시에는 참치 애호박 볶음덮밥 반 공기 정도 넣어서 볶으면 맛있겠죠. 저녁 후에 7시 30분쯤에는 따뜻한 물 1컵이랑 15분 정도 산책. 이렇게 드시면 하루 애호박 섭취량이 약 250g 안팎이라서 칼륨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를 골고루 누리면서도 소화나 혈당, 혈압 부담이 적겠죠. 애호박은 약 93%의 수분과 이 풍부한 칼륨으로 더위나 부종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식이섬유와 효소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베타카로틴이나 몰리브덴 비타민C 덕분에 혈관이나 피부, 간 염증을 잠재워주는 이 침묵의 슈퍼푸드예요.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혈압 저하, 약물 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하루 한두 개 정도 신장 혈압 질환자는 반 개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 계란, 두부, 참치, 마늘, 된장과 함께 조리하면 약효가 배가 되고, 무나 과도한 소금과는 멀리 두시길 바래요. 이 신선한 연두빛 매끈한 껍질과 이 단단한 탄력을 기준으로 골라서 신문지 보관을 했을 때 냉장 보관은 3일, 냉동은 썰어 보관했을 때 3주를 한번 기억하세요.